이백 혹은 이태백과 두보는 당나라 때 시인으로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친구로서 약 1년간 함께 유람을 다닌 적도 있을 정도로 서로가 뜻이 잘 맞았습니다. 두보가 이백을 더 좋아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요. 이백과 두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삶의 과정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이백은 오늘날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 해당하는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중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카락이 검지도 않았거나 혹은 눈동자도 발색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보는 허난성 출신으로 전형적인 중국인입니다. 두 사람은 둘 다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백은 농서 이씨로 농서 이씨는 당나라 황족의 성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 이씨인 셈이죠. 두보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두의 후손으로 명문가이죠. 이백의 아버지는 상인으로 아마도 부자였던 듯 싶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무예를 익혀 호협으로 싸움을 즐기곤 했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탕진하고 다녔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두보는 집안 형편이 그다지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삶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성격입니다. 이백은 호방하고 활기차며 능동적입니다. 그의 시 작법도 일필휘지로 내려 갈기듯이 밝고 호방합니다. 반면 두보는 타고난 성격은 어떤지 모르지만 신중하고 주에 깊으며 시를 지을 때 한 글자 퇴고를 해가며 쓰는 작법입니다. 그의 잘 풀리지 않았던 삶의 과정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예. 남긴 시들이 보여주는 세상을 보는 시선입니다. 이백은 삶을 보는 시선이 밝고 긍정적이며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찬양하고 환호합니다. 두보는 주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며 비판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3. 두 사람의 관료로서의 이력입니다. 이백은 과거 시험을 쳤는데 시험관들이 과거 시험 자체를 무시해서 합격자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바람에 낙방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발해에서 보내온 문서를 조정의 신하 중에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를 불러 해석하게 합니다. 그는 과거 시험관들이 그의 신발을 벗긴다는 조건을 달고 명령을 받듭니다. 고위직 관리가 자신의 신발을 벗기게 한다는 건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단번에 문서를 해독합니다. 시를 잘 지어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당시 권력자인 황관 고력사를 모욕하여 직에서 쫓겨난 후에는 벼슬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란군에 가담하는 반항적인 면모도 보입니다. 두보는 다릅니다. 그는 처음 응시한 과거에서 낙방합니다. 그리고는 술 먹고 유람 다니며 잠시 그것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추천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관리들에게 어필하는 등 죽을 때까지 중앙정부의 요직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755년에 일어난 알록산 사사명의 난은 두 사람의 인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이 반란을 계기로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선 이백은 반란의 주범인 알록산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알록산과는 상관없지만 당나라 내 왕족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반역죄로 처형될 뻔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헤매고 다니다가 762년 61세에 안희성 당도의 현령이었던 종숙 이양빙의 집에서 사망합니다. 그가 한 행위에 비해서 그의 죽음은 아주 평온합니다. 두보는 당의 수도인 장안에서 머물며 무려 10년간 조정에 있는 고관들에게 자신을 써달라는 편지들을 보내며 가산을 탕진하고 애를 태웁니다. 그때부터 그의 눈에는 어지러운 사회상이나 권력에 모순된 이면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겨우 미관말직을 얻지만 그나마 성격이 곱고 강직했던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안사의 난이 일어난 후 그는 잠시 고위직을 얻지만 그나마도 곧 삭탈당하고 759년 두보는 진주에서부터 여러 지역을 전전하여 청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두보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초당에 거처를 마련하고 나중에는 업무의 추천으로 절도사의 막부에서 검교 공부원외랑이란 벼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업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두보는 성도를 떠나 운한을 거쳐 기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주는 성도에 비해서도 더욱 낯선 곳이었지만
비교적 물산이 풍부했던 이곳에서 두보는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찾고 시가 창작에서도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앙정부에서 벼슬아리라는 희망을 끝내놓을 수 없었기에 768년에 강릉을 거쳐 악양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그의 생활은 주로 선상에서 이루어졌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 악양과 담주 사이를 전전하다 백길에서 770년 59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배 위에서 객사한 셈이지요. 참으로 그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벼슬살이지요. 4.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는 두 사람은 모두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으며 무예에도 수준급 기량을 보일 정도로 능통했다고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천재들이었던 것이죠. 5.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보가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백은 애초에 술과 방랑으로 점철된 인생을 보낸 탓에 그의 자손은 거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6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이백의 자손들을 수소문했는데 2명의 손녀가 농민에게 시집을 간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반면 두보는 그의 후손들이 문무관으로 벼슬을 하거나 해서 명문의 전통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두보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정유재란으로 조선의 원군으로 왔다가 조선으로 귀화한 장군 두사충의 자손이 그들입니다. 사후 평가와 역할입니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정치 사상적으로 유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 사회 비판적이고 당대의 모순을 고발하는 고언을 하는 두보를 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대중들에게는 역시 술 마시며 놀다가 멋들어진 풍류를 읊는 이백이 더 인기 있었죠. 이런 엇갈리는 인기는 조선 왕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대대적으로 두보의 시를 장려하며 두시연애를 발간하는 등 교과서로 삼았는데 대중들 사이에서는 술 좀 마시고 시 좀 쓴다는 인물들은 흔히 자신을 이태백에 견주곤 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러운 것은 이태백처럼 사는 것이지만 현실의 삶은 두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